너 같은 여잔 누나가 아니라 그냥 걸림돌이었어. 현모양처? 웃기지 마. 남편도 못 지키는 게 무슨 와이프냐고. 다들 그러더라. 하. 내조는 쓰레기였고 헌신은 병신이었으며 결혼은 함정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강남의 봄은 언제나 화려합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실려 눈처럼 흩날리는 어느 오후, 그날의 나는 이 모든 풍경이 마치 나를 위한 것만 같았습니다. 누나, 웃을 때 생기는 이 작은 주름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 알아요? 그의 그 말에 나는 그만 그 봄날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33, 이서윤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 믿었던 남자 27의 성형외과 의사 윤재민을 만났습니다. 주변의 걱정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재민이는 아직 철이 없잖아. 나이 차이도 있는데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어린 그였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첫 해, 우리는 함께 병원을 열었습니다. 물론 의사는 그였고 저는 그저 남편의 아내였지만 전 늘 병원 뒷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인테리어, 고객응대, 예약관리, 간호인력 채용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윤 씨, 오늘도 남편 대신 고생 많으셨네요. 와이프가 일 잘하니까 병원도 잘 되지. 그런 말에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저 없인 병원이 지금만큼 성장할 수 없었다는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 무렵 병원은 빠르게 성장했고 재미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실력 있는 스타 원장으로 떠올랐습니다. TV에도 몇 번 출연하고 잡지에도 실렸고 SNS 팔로워는 몇만 명을 넘겼습니다. 누나, 나 요즘 너무 잘 나가는 거 같지 않아? 응. 우리 병원이 잘 돼서 너무 기뻐. 그의 성공은 곧 우리의 성공이었기에 저는 뒷걸음치며 그의 무대를 빛내주는 조명이 되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 병원이 2층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직원도 20명 가까이 늘어났고 고객은 예약을 몇 달 전에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재미는 점점 바빠진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누나, 나 회식 좀 길어졌어. 먼저 자. 오늘은 학회 사람들 만나는 날이라 좀 늦을 거야. 그의 핑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원래 바쁘니까. 젊은 나이에 큰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을 테니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의 바쁜 일정 뒤에 이미 누군가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결혼 4년 차 어느 날 남편 셔츠를 세탁하려던 제가 발견한 것은 화려한 향수 냄새와 호텔 바우처 영수증, 그리고 손글씨가 적힌 쪽지. 오빠, 어제 진짜 즐거웠어요. 우리 다음엔 더 오래 함께해요, 진아.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요즘엔 여직원들이 장난으로도 저런 거 쓰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걸. 그의 눈빛이, 말투가, 손끝 하나까지도 이미 저에게서 떠났다는 걸. 그날 밤 재미는 평소처럼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누나, 나 피곤해. 말 좀 나중에 하자.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저는 헌신적인 아내의 역할을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점심 먹었어? 내일 수술 스케줄 많다던데 체력 보충해야 해. 그의 무심한 반응에도 전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병원도, 이 가정도 제가 함께 만든 우리의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만으로 지켜지는 건 없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어느 봄날의 저녁, 서윤아, 우리 좀 떨어져 지내자.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냥 답답해서 숨이 막혀. 그 말은 마치 내 심장을 직접 짓밟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사이 재미없잖아. 그 한마디로 제가 함께 쌓아 올린 모든 시간과 노력이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거실에 은은히 내려앉은 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낯선 하이힐 소리.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하이힐의 굽소리, 그건 제가 신지 않는 굽이었습니다. 현우야? 조심스레 고개를 내민 순간 현우 뒤로 짧은 치마, 긴 생머리, 짙은 화장에 아무렇지도 않게 껄껄 웃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집 되게 크다. 나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 그 여자는 처음 오는 사람처럼 둘러보더니 소파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누나, 인사해. 이 사람 나랑 같이 살 사람이야. 뭐라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에서 국물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고 그 여자는 기가 막힌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누나라 불러? 진짜 정 떨어지게 왜 저래? 아줌마, 아직 정리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만 좀 나가시죠. 그 말에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딱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내가 누나? 나는 내 아내야. 너 내 손에 반지 끼워줬던 사람 맞아? 하지만 현우는 비웃기라도 하듯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좀 그만해. 나도 행복하고 싶어. 행복? 내가 내 병원 만들어주고 내 어머니 수발하고 너 대신 세무서도 다녀주고 그렇게 살았던 5년을 두고 지금 행복 타령? 그 순간 저는 그 여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쨍! 소리와 동시에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뺨을 문지르며 씩 웃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지는 여자들은 화부터 내지. 그래서 남편들이 질리는 거야.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의 손을 꼭 잡고 나가면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나는 이제 너 같은 여자랑 못 살아. 그날 밤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웅크린 채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노미자 여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반찬을 담은 봉투를 들고 왔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건 냉혹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러게 애라도 하나 낳았어야지. 그랬으면 우리 현우가 딴 생각이나 했겠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애는 저도 간절히 원했어요. 그럼 노력이라도 했어야지. 그 나이에 결혼해서 애도 못 낳고 남편 발목만 잡은 거잖아.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접시를 밀치듯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현우의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별거 통보 및 위자료 청구 의사 없음, 협의 이혼 요청. 그 이후 저는 병원에도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습니다. SNS엔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해요.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비싼 와인, 호텔 스위트룸, 그리고 그 여자의 손가락에 새 반지. 그걸 보고도 아무 말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 등기부 등본에
공동 거주자로 등록된 걸 본 겁니다. 알고 보니 현우가 몰래 집 명의를 시어머니 앞으로 돌려놓고 그 여자를 들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도 내 거야. 언니가 붙잡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진아는 저를 비웃으며 말했고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내조는 쓰레기였고 헌신은 병신이었으며 결혼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병원 세무조사 알림장이 저 앞으로 날아온 겁니다. 서윤 씨, 이 병원 초기 자금 당신 이름으로 대출되었더라고요. 남편이 공동명의 대신 아내 명의로 밀어놨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자체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파괴였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겠어. 우리 현우 인생을 망친 죄값. 네가 내놔야지. 시어머니 노미자 여사의 말에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저는 집도 남편도 가족도 없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현모양처에서 쫓겨난 여자로 전락했습니다. 밤늦게 비를 맞으며 도착한 원룸. 곰팡이 냄새가 벽지 틈에서 올라왔고 문을 열 때마다 바퀴벌레가 뛰쳐나왔습니다. 하루 이틀은 울며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망가졌다는 걸 자각하는 순간 진짜 무너집니다. 그건 바로 다음날 아침 회사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주말 알바로 편집 보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 병원 일에만 몰두하던 제가 결혼 이후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 나선 곳이었죠. 복사기를 돌리고 있는데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어머, 저 사람 아냐? 그 유명한 강현우 원장 와이프였던 사람. 아, 그 술집 여자한테 쫓겨났다는 그 사람? 그럼 병원도 다 뺏긴 거야? 그 대화가 제 등 뒤에서 거의 공개방송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회사 대표가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이서윤 씨, 병원 쪽 얘기 지금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출판사 명성에 영향 줄 수도 있고 잠시 업무에서 빠져주세요. 해고는 아니었지만 퇴출 통보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길로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은데 제 머리 위에는 먹구름만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 앞으로 낯익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노미자 여사. 어떤 감정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이혼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겠어. 우리 현우 인생을 망쳐놓은 건 너잖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늙은 여자가 괜히 들러붙지만 않았어도 우리 현우가 저 술집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지도 않았을 거야. 집도 병원도 다 내가 말아먹었잖아. 우리 애 병들게 한 게 누구야? 너야, 너!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밀치고 들어오며 서랍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딨어? 내가 우리 애 키운 돈 다 받아야겠어. 이혼 서류도 빨리 써. 그거 들고 위자료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스토킹과 협박, 주거침입입니다. 이건 명백히 형사고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경찰관의 말을 들으면서도 전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 힘도 울 이유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서윤 씨 본인 맞으시죠? 서울 동부지점 5캐피탈입니다. 네. 이번 달 대출 상환이 연체되셨습니다. 7천만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고요. 3개월 연체 시 압류 절차 들어갑니다. 대출?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곧 남편이 제 이름으로 몰래 진행한 사문서 위조 대출이 드러났습니다. 초기 병원 설립 자금을 제 명의로 조작한 것, 그것이 아직도 상환 미이행 상태였던 겁니다. 현우 씨,
당신 진짜 끝까지 인간 말종이구나. 저는 쓰러지듯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 순간 제 옆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SNS 알림. 호텔에서 어제도 진아랑 행복한 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그대로 벽에 던졌습니다. 깨진 액정 위에 비친 제 얼굴.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였나? 그렇게 사랑하던 남자를 위해 모든 걸 바친 여자였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고 살지 않기로. 착한 여자는 병들고 버려질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누나는 그릇이 안 돼. 우리 현우 같은 사람 옆에선 당신 같은 여자는 어울리지 않아. 내 연녀 진아의 말에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무디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절망도 모두 지나간 뒤였으니까요. 그저 차분하게 기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현우의 병원 출입 기록 캡처. 호텔 예약 명세서. 진아 SNS에서 찾은 호텔 사진 배경과 일치하는 CCTV 날짜 대조. 하나하나 증거를 모으며 저는 되뇌었습니다. 증오 말고 기록해. 감정은 흘러가지만 증거는 남는다. 그리고 드디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소개받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행위, 사문서 위조, 재산은닉, 명예훼손.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니라 형사적 문제까지 갑니다. 그 말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대신 싸워드릴게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싸워준다는 느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 측 변호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하시죠. 그냥 조용히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게 양측에 좋습니다. 아니요. 전 재산 분할 50%, 위자료 2억 원 청구할 겁니다. 네. 그리고 명예훼손과 허위대출 관련 형사고소도 진행할 겁니다. 그쪽에서 먼저 조용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수화기 건너편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후 진아와 현우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자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누나 아니, 서윤 씨.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들의 눈은 불안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문도 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하세요. 그날 밤 진아의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다. 그 여자 진짜 끝까지 갈 기세야. 그 즈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우리 딸 무슨 일 있어? 내 얼굴이 너무 수척해졌더라. 처음으로 저는 부모님께 솔직히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부산 외곽 고향집. 그날 밤 아빠는 말없이 저에게 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서류, 통장 복사본, 그리고 아빠 명의의 회사 사업 보고서. 그동안 말 안 했던 거 미안하다.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랬어. 아빠 회사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하나 있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결혼했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우리 딸은 다 알면서도 참은 거야. 참다가 다 무너졌겠지. 그날 밤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부터는 내가 쫓아가는 인생 말고 내가 선택하는 인생 살아. 그 말이 제게 진짜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혼 청구, 위자료 2억 원, 재산 분할 50%, 형사고소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진아는 재민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여자 진짜 끝까지 간다고 했지? 내가 뭘 했어? 내 전부인이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재민은 반쯤 미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누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누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원래는 다 받아주던 사람이었잖아. 그래. 나는 원래 착했지. 하지만 착한 여자가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란 걸. 이제는 너무 잘 알아버렸어. 재판 당일 아침 법원 앞은 이미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아내에게 이혼 소송 당해. 불륜 상대는 강남 유흥업소 출신 여성. 저는 어깨를 펴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제 이름 이서윤으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석엔 현우와 그 옆에 앉은 진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듯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사가 제 손에 넘겨준 서류를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CCTV 영상, SNS 게시글, 명의도용 대출 계약서. 피고는 원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실행했고 병원 소유권 일부를 아내 몰래 이전했으며 불륜 행위를 공공연히 저질렀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반론 있습니까? 그 순간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진아는 고개를 돌리며 씩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저의 변호인이 증인 신청서를 냈습니다. 내연관계 상대 진아 씨의 증언을 요청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진아는 당황한 듯 일어서더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유부남이라길래 결혼이 망가졌나 보다 했죠. 하지만 점점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전 부인에게 저지른 일들을.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유부남이라길래 결혼이 망가졌나 보다 했죠. 하지만 점점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전 부인에게 저지른 일들을. 현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진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약속한 내용 아니잖아. 진아는 단호히 외쳤습니다. 판사님, 저 사람 제 돈도 훔쳤어요. 저한테 사업하자고 3천만 원 넘게 빌려왔어요. 계약서도 없고 이제 와선 갚을 돈도 없다네요. 저 고소하겠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경고를 날렸고 재판은 일시정해. 정해 시간, 현우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누나, 제발. 이제 그만해. 누나만 봐줄 수 있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난 너한테 누나도 아내도 아무것도 아니야. 재판은 다시 시작되었고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명백한 부정행위, 사문서, 위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합니다.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 병원 재산의 50% 분할을 명령합니다. 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진아는 울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뉴스 헤드라인에 그의 이름이 떴습니다. 강현우 원장, 유흥업소 여성과 불륜. 투자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 피해자 진술 잇따라 병원 경매 절차 착수. 그로부터 몇 주 뒤 시어머니 노미자 여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거칠게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말아먹었어? 그깟 위자료 받고 만족하니? 현우 병원 다 너 때문이야.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로 차가운 말만 남겼습니다. 아들 인생 망친 건 제가 아니라 그 인생을 맹목적으로 감싸던 어머니, 당신이에요. 이혼 소송에 승소한 이후 현우는 병원을 팔아 위자료 일부를 마련했고 나머지는 강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진아는 그와의 관계를 끊은 뒤 그동안 자신이 투자했다던 돈을 돌려달라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뉴스는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강남 성형외과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수차례 방송되었고 그들의 화려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노미자 여사를 마지막으로 보게 됐습니다. 구청 건물 앞 벤치에 낡은 점퍼 하나 걸치고 앉아있던 그녀는 저를 보고도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집 경매 넘어갔대. 나도 갈 데가 없어. 아들놈은 잠수고 내가 좀 도와줄 순 없겠니? 그 말에 저는 그날 그녀가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애라도 하나 낳았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현우가 딴 생각을 하지.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 집은 제가 만든 거였어요. 당신 아들이 아니고 제가 도움은 못 드려요. 이제는 저도 저를 챙겨야 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부산으로 잠시 내려갔습니다. 아빠는 오래된 창고를 내어주셨고 그 안에서 저는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서윤의 작은 정원. 매일 아침 새벽 꽃시장에 가서 꽃을 골라오고 잎사귀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내며 새로 들어올 고객을 기다리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색 셔츠에 베이지색 슬랙스, 부드러운 눈빛에 조심스럽게 인사하던 그는 근처 작은 출판사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가게 이름이 예뻐서 들어왔어요. 그날 그는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작은 선인장. 그 후로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가게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들고 와. 잠깐 꽃들 구경 좀 해도 될까요? 하고 말한 뒤 조용히 꽃 이름을 물어보며 웃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보다 꽃을 더 좋아하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꽃이 유일하게 저를 바라봐 줬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그 말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배워볼게요. 꽃을 바라보는 법. 서로를 고치려 들지 않고 서로를 시험하지도 않으며 우리는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 즈음 서울에서 또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는 결국 모든 채권자에게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피하지 못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강남이 아닌 서울 변두리의 한 피부과 접수처 알바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느 봄날 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했어.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마주보고 끝내는 것도 필요하겠지. 서울의 한 낡은 카페. 그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응. 그게 살아남으려면 변할 수밖에 없더라.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거야? 응.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군데? 나 자신.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난 나로 살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진 거리. 하늘은 맑고 바람은 향긋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왔구나. 꽃집을 연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덕분에 위로받았어요. 이 꽃을 받았을 때 울었어요.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사람들은 꽃을 보고 미소 짓고 저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사이 그 사람도 조금씩 제 곁에 스며들었습니다. 정아준. 조용한 말투, 섬세한 손길, 무언가를 바라는 대신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이 꽃집처럼 조용히 오래가면 좋겠어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에도 붙들려 있지 않은 감정,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고
저는 그에게 꽃말을 가르쳐 줬습니다. 튤립은요, 분홍색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장미는요, 빨간 장미는 열정. 하지만 저는 지금은 흰 장미가 좋아요. 평화, 그리고 용서. 하주는 어느 날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종이로 정성스레 접은 튤립 하나. 진짜 반지는 아직 준비 못했지만 마음만은 벌써 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결혼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걷는 시간만큼은 어떤 약속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강현우. 박스를 열어보니 결혼식 앨범 한 권과 그가 직접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젠 모든 걸 정리합니다. 사진 속 내 웃음이 내가 지운 가장 슬픈 기억이야. 나도 다시 시작할게. 너처럼 용기 내서. 저는 앨범을 조용히 덮고 서랍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 나는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또다시 피어났고 하늘은 부드러운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남편이 끼워주었던 결혼 반지 대신 나 자신에게 선물한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도 돼. 스스로에게 준 승인, 스스로에게 건넨 격려였습니다. 가게 앞 테라스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분홍 튤립, 꽃말은 새로운 시작. 나는 그 꽃을 바라보며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고 누군가의 허기진 자존심을 채워주는 인형도 아니고 누군가의 착한 아내도 아닌 그저 나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제 인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배신도 눈물도 상처도 이 순간을 향한 긴 터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제가 기다렸던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매 순간이 제 인생의 새로운 계절입니다.